네, 어서 오세요. 그 조지 소로스의 그 하청 단체가 있어요. 프리덤 하우스라고. 예, 프리덤이라고 하는 단어 붙은 단체들은 거의 대다수가 그 어용 단체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듯이 선동 단체, 프로파간디스트라고 얘기를 했죠. 스스로 자기들 입으로 얘기해요. 이 개인주의 기준으로 서양식 기준으로 맞추어서 자유지수를 아마 해마다 발표할 거예요. 지들 멋대로 기준을 삼은 건데 2000년 지수를 보면요. 몽고의 자유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폴란드보다는 높습니다. 거의 서유럽 수준인데요. 뭐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수치를 조작했나? 전혀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2024년에도 시민 자유지수가 몽고에서는 매우 높아요. 한국, 미국보다 높죠. 조지 소로스가 일부러 뭐 조작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런 거 왜 조작을 하겠어요. 그냥 저기 지수를 갖다 주었더니 컴퓨터가 우르르 해가지고 몽고를 84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중앙아시아 전체가 50점수 전후인데 몽고만 자유지수가 저렇게 높냐 그래갖고 논문까지 나왔을 정도라니까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는 설명 못했습니다. 근데 몽골 제국 시대부터 이 몽골 사회가 자유로운 유목민 사회 아니었어요? 평등을 지향하고요. 개인한테 자유를 많이 줬잖아요. 그 서구라고 하는 사회는 그 개인주의적이면 무조건 자유롭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요. 몽고 사회는 사회 자체, 부족한테 자유를 줬지 개인한테도 물론 자유를 줬겠지만은 사회성이 더 강했자고요. 강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서구의 판단이요. 이 개인주의면 모두 다 좋다는 거야.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착한 척 바른 척 PC 사회라고 하는 이 시민들이 서로 고소 고발하는 5호 담당제 이 사회 최악의 검열 사회를 만들어 버렸다고. 그게 서구 사회입니다 지금. 현대 몽고가 어째서 서구식 자유주의를 단박에 품고도 몽고식 공산체제를 잘 버무려 왔는지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스터리라고 이게. 동양 사회는 자유가 없다고 믿어왔다니까 멍청하게. 그래서 이 러시아를 통해 이제 몰라 그래요 그 사실을. 그 전에 일단 우리는 말이죠 서양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시대 구분부터 일단 없애는 게 좋아요. 고대, 중세, 근대, 르네상스, 종교개혁 뭐 이런 것들 이런 시대 구분들은요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편견에 빠집니다. 중세 안에 근대가 있고요 근대 안에 중세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전 지금 뭐 사람들처럼 정신적으로 중세적인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봤을 때 뭔가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사회를 살고 있고 사회는 진보됐으며 발전했으며 중세보다 더 나으며 이런 근거 없는 자만간에 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역대 참 찾기 어려울 정도로 검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요 중단 없이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단절을 말하기도 했지만은 자크 르고프가 조롱했듯이 단절을 설명하는 역사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페르낭 브루데리고 극찬을 받았던 자크 히얼스도 마찬가지예요. 중세란 건 없다 그랬잖아요. 뭐가 중세야? 이러면서 르네상스라고 뭐가 재탄생했다는 거야? 종교개혁이라고 종교에 뭐가 개혁됐다는 거예요? 단지 인간과 사회가 점점 공동체로부터 분열되었다는 사실 그것만 밝혀주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개인으로 분열하던 중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분열되어 가고 있던 가톨릭의 역사의 연장선일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편견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 구분이 자꾸 사람 편견을 만들어. 지금요 중세와 르네상스와 근대, 중세와 근대 이거 구분 탁탁 하는 역사학자 한 명도 없어요. 바보들이나 그런 짓을 합니다. 시대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대가 좀 달라져서 그래요. 중세 속에 근대가 있고 근대 속에 중세가 있고 그런 겁니다. 보수 속에 진보가 있고 진보 속에 보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비잔틴이요. 1453년 무너지잖아요. 이슬람한테 멸망했잖아요. 지중해 무역이요. 크게 줄어버렸습니다. 비단길도 막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유럽의 북부 한자동맹 교역길이 아주 중요해졌어요. 예. 뭐 옛날에도 중요했는데 더 중요해졌다 그 말이죠. 동시에 이제 베니스하고 제노아에서 머물고 있던 거대 자본가들이 뭐 유대인도 되게 많았잖아요.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몰려가죠. 그래서 영국과 네덜란드 상인들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북해하고 발트해 교역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하고 네덜란드 상인들이요 배를 타고 한자동맹 교역길 북해 발트해를 돌아다니면서 상품 가격을 후려치면서 장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역 수칙 지키고 상법에 맞추어서 교역을 하던 이 한자동맹 길드가 말이에요. 360개 도시나 됐는데 이게 서서히 균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 폴란드 쪽의 단치하고 독일 쾰른이 한자동맹으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영국과 네덜란드 상인들한테 붙었다고. 가격이 싸니까 뭐 자꾸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유럽의 경제 구조가 서서히 깨지기 시작한 게 이게 왜 그랬냐면 지중해 자본이 영국과 네덜란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네덜란드와 영국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어 16세기, 17세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뭐 크게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길드와 가톨릭 중심의 길드 경제체제, 중세 경제체제 이거를 파괴하고 부르주아 개인들의 자본주의, 반가톨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기였습니다. 16, 17세기가 되는데요. 이 길드 체제는요. 가톨릭 교회의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을 파괴해야지만이 길드가 파괴되고 그래야지만이 베니스 출신, 암스테르담, 런던 출신 개인 자본가들이 유럽의 산업과 부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르네상스의 개인주의, 종교개혁의 개신교가 탄생한 경제적 배경이 되는 거죠. 이쁜 말로 르네상스 뭐 종교개혁 이렇게 포장할 필요 없어요. 자본주의가 퍼져나가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꾸 이쁘게 포장한다고. 르네상스, 인문주의, 종교개혁, 종교의 자유 막 이러고 앉아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다 쩐의 전쟁이었다.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중세 경제 구조였던 그 길드가 해체되는 그 첫 번째 모습이요. 1400년대 나타납니다. 이탈리아에서 주로 보여지는데 귀족 부르주아 상인들이요. 길드를 서서히 파괴해가면서 장인들을 스카우트해갑니다. 자기들 후원하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 자본가가 스카우트했던 대표적인 장인이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원래 길드 출신 장인들이잖아, 이 사람들이요. 근데 스카우트 되고 떠났다고. 그래서 이탈리아 면엔 비단 동업자업으로 떠나가지고 메디시스가 밑으로 후원 체제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길드가 서서히 내부 균열이 벌어졌다. 그 균열이 내내 벌어진 때를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1500년대 북유럽 한자동맹이요. 영국과 네덜란드 상인들한테 계속 밀렸어요. 이 영국과 네덜란드의 그 상업 부르주아들이요. 개신교를 국교로 삼으라고 신성 로마 제국 공국 군주들한테 계속 압력을 가했죠. 재정을 붙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1550년대 이미 몇 개 공국들이요. 개신교로 돌아섰어요. 대다수가 독일 공국들인데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360개 교역도시 중에 10수개가 개신교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개신교로 돌아섰다는 것은요. 중세 길드 경제체제로부터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길드 체제로부터 이제 산업하고 상업이 분리되면서 개별 자본가들이 준동을 하기 시작하고 또 산업 이끌었던 공예가들, 길드의 장인들이 자본가들한테 개별적으로 달라붙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자본주의의 출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618년부터 시작되는 그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들의 그 쩐의 전쟁이었어요. 가톨릭으로부터 길드의 자유도시 360개를 모두 분리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0년 전쟁 끝나니까요. 한자동맹 참여했던 360개 도시 중에 단 6개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건 100% 부르주아 혁명이 벌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본가들이 이겼다고, 이겨버렸다고요. 길드 중세 경제를 다 무너뜨려 버렸다고요. 그게 17세기의 모습입니다. 종교전쟁 아니었어요? 우리 영상도 두세 개 있잖아요. 그죠? 가톨릭과 가톨릭이 싸우고 개신교와 개신교가 싸우는데 무슨 종교전쟁이야? 종교는 가면이고요. 돈이 본 얼굴이었죠. 또 영국은 또 뭐 30년 전에 이렇게 참여는 안 했지만 내전이 벌어졌잖아요. 의회 민주주의라는 걸 내걸고 나라의 경제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귀족 및 부르주아의 반란을 영국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로멜 의회라고 있잖아요. 그죠? 크로멜이고 뭐고 다 죄다. 쩐의 전쟁이었다 그 말이에요. 종교전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영상에 이미 2편이나 있어요. 이거. 길드가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전국 노동자총연합회인 동시에 전국 기업인 연합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해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금속 길드, 면사 길드, 건축 길드, 목공예 길드, 보석 길드, 뭐 모자 길드, 아무튼 많아요. 예? 의복 길드도 있었고요. 이런 길드가 하나씩 무너져 내린다고요. 1500년대부터 시작해서 1600년대를 거쳐갖고 계속 무너지고 있어. 그리고 나서 그 길드가 무너지고 자본가들이 공장을 세워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버린 거지. 대량 생산이 벌어지면 이제 농촌의 혁명을 일으켜서 자유노동자를 만들어서 진해 공장으로 데려갑니다. 예. 한국도 이런 일이 1960년대에 벌어졌죠. 그래서 이 길드의 장인들이 말입니다. 대장인들이 연습생, 소장인 이런 제자들 남기고 모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많은 길드 그 대장인들이 말이에요. 이 기술을 가지고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것도 되게 흥미로우니까요. 상당히 많은 음모론 좋아하는 상당히 많은 그래도 뭐 역사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길드가 가진 그 기술들이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러면서 막 찾아다니고 막 음모는 아닐 거예요. 실제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석공 길드가 해체되기 전에요. 이 석공들이 마지막으로 만들던 작품이 있었어요. 그게 루아르의 샹보르 성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중세 건축 예술 공예품의 그 미스테리 앞에서 그 기술을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프랑스 샹보르 성을 끝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서구의 기술자 누구도 저런 고도의 기술을 가진 건축술을 발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폴레옹 3세 때 잠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건 건축이 아니라 조각 공예품들. 그러고 나서 나폴레옹 3세 이후부터 다시는 또 그런 작품이 나오질 못했죠. 한 미스터리예요. 사람들이 좀 뭐 프리메이슨 음모론에 빠지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역사적으로 분명 중세 기술들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 기술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 기술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1601년, 1660년, 1666년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에서 과학 아카데미가 설립이 되죠.
길드가 보유했던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모두 사라지니까 옛날 길드 떨거지들이 몰 수밖에 없다고. 연습생들 뭐 이런 애들밖에 몰 수밖에 없어. 도제들 뭐 이런 거. 이탈리아는 뭐 다빈치라고 하는 끝물이라도 탔지. 영국이나 프랑스는 그런 끝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는 과거의 그 금속 길드에서 납을 분명히 금으로 만들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자기도 따라서 해보려고 막 노력을 했죠. 이게 저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이작 뉴턴, 보일,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의 과학혁명을 일으켰다는 17세기가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떨거지들이 모인 게 17세기 과학 아카데미였다 그 말이에요. 그 17세기 과학은요, 민중생활에 지탱해줬던 그 길드의 과학과 달리 엘리트가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길드가 받쳐주었던 중세의 민중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달았죠. 서구 사람들이 자기네들 자본주의 문명의 가장 위대한 세기였다고 하는 17세기를 중세 사학자 미셸 파스트로는 다음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세기는 암흑의 세기였다. 기후변화가 극심했던 데다가 30년 전쟁으로 기근과 기아로 시달렸다. 당시 유럽인의 평균 키가 동물과 같았고 평균 수명은 가장 낮았다. 17세기 유럽인은 13세기 사람들보다 못 살았다. 쉽게 말해서 끔찍한 시절이었다. 이 시절을 서구 사람들이 유럽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 가장 빛나는 시절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유럽 각국은요, 대외 전쟁과 식민지 침략을 외교인양 탈을 썼다고. 설탕 뭐 이런 새로운 물품 수요가 많아지니까 아프리카 캐리비안 지역,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모아다가 캐리비안으로 보내가지고 이 네덜란드와 영국이 노예무역을 했다고 이 말이에요. 유대 금융 체제가 세워져가지고 유럽 왕실을 호전적으로 만들어갔어요. 돈을 막 떼주면서. 왕이 계승권을 둘러싸고 정치 투쟁이 난무했고 이걸 유럽 사람들이 근대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1598년 러시아의 루리크 왕조의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반 4세가 아들 하나 낳고 그 아들 밑에 손자 대가 끊어져 버렸다고? 이 왕의 계승 문제로 스웨덴이 노브고로드를 공격했고요. 쳐들어갔고 폴란드가 모스크바를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러시아가 폴란드한테 완전히 먹혀 잡힐 위기에 처했다면 이 사람들을 지원해준 게 서유럽 자본가들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왕이 계승 문제까지 끼어들었다고. 이 서유럽에 스웨덴,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리고 또 러시아 본토 슬라브 사람들 중에서 총 18명의 사기꾼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왕실 혈통이라고 계승권을 주장했고 그 중에 6명이 서로 찔러 죽였어요. 6명이 죽었습니다. 러시아에 이런 고통을 줬다고요. 가만 냅두면 왕 선출할 거 아니에요. 스웨덴 공격,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공격을 모두 농촌 공동체 백성들이 물리쳤습니다. 러시아 백성들이 왕자들과 함께 그리고 모스크바 정교의 힘을 빌어서 같이 싸워서 러시아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농민들과 백성이 없었으면 러시아는 폴란드가 됐어요. 지금. 정말 위험했다니까요. 그때. 몽골 시절부터 스웨덴과 폴란드는요. 수백 년 동안 러시아를 공격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이랑 똑같아요.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 괴롭히는 거랑. 그 피오트르 대제하고 예카테리나 2세가 아무리 친서방 정책을 썼지만 그래도 하나 잘한 게 있다면 뭐 잘한 게 또 몇 개 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잘한 게 있다면 스웨덴과 폴란드를 박살내버리고 폴란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잘한 것 같아요. 남의 나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놈들은 지네들도 한번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폴란드. 아무튼 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닌 농촌 공동체 미르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농촌 공동체 미르 연합이 1613년 스웨덴과 폴란드를 물리치고 미하일 로마노프를 짜르로 선출했습니다.
이 1613년에 등극한 로마노프 짜르는 말이에요. 거대 부르주아와 결탁했던 서유럽 왕정이 아니었어요. 서유럽 왕정은 항상 거대 부르주아와 결탁을 했죠. 이전에는 귀족과 결탁했고 지네들도 귀족 출신이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거대 부르주아와 결탁했죠. 러시아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짜르는 말이에요. 마을 공동체가 뽑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노프 왕조 탄생 자체가 귀족이나 자본가로부터 백성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왕이 귀족과 부르주아들을 쳐내주니까 서구 사학이 뭐라 그래요? 러시아를 전제정이라고 불렀잖아. 러시아의 어떤 면이 전제정이냐 물어보면 대답하는 놈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전제정이에요. 서유럽 길드가 해체되고 종교전쟁이 벌어졌죠. 스코틀랜드 정복전쟁까지 벌어져요.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17세기에 러시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민을 와요. 독일, 프랑스, 스코틀랜드, 폴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이 장인들이 말이야. 이 기술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러시아로 이민을 왔습니다. 장인도 포함되어 있었죠. 러시아로서는 드넓은 땅을 경작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이 사람들 가산 모두 정리해서 러시아로 들어왔기 때문에 땅도 사고 소장농도 부리고 그렇게 살다가 짜르 정부 안에 들어가서 공무원도 했어요. 나중에 18세기가 되면 공무원이 이제 귀족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귀족 아닌 귀족들이 돼버렸다고 이렇게. 그 당시는 뭐 땅을 좀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다 귀족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서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유럽의 귀족 가문에 무슨 호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되게 골 때리게 만들어졌어요. 이 서유럽의 귀족들은. 근데 러시아도 그리 다를 바는 없었다고. 근데 귀족이라고 안 부르고 보야르라고 불렀지. 보야르라고. 17세기 러시아 보야르 가문 중에 독일, 덴마크, 스코틀랜드,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서유럽 출신이 229명, 폴란드, 리투아니아 223명, 타타르, 튀르크 출신 156명, 스웨덴, 슬라브 출신 16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서유럽 중심적으로 좀 지주들이 좀 만들어져 있죠. 이 피오트르 대제가 서구주의, 서구 사대주의에 빠지기 전부터 짜르 왕실이 어느 정도 자동스럽게 이렇게 서유럽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는 여전히 다민족 국가였죠. 하지만 서유럽 출신 귀족들은 그냥 지주였을 뿐이에요. 짜르 정치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서유럽과 어마어마하게 다른 점입니다. 러시아가. 서유럽은요. 귀족들이 왕실 정치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러시아는 안 그래요. 트르베치코이가 그랬죠. 평민 출신 중에 무슨 유럽 귀족이야. 호적이나 있어? 호적도 없잖아. 징의 뿌리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러시아 역사에 영향을 끼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맞는 소리입니다. 맞는 소리예요. 17세기까지 그 땅을 가지고 소장농 좀 부렸다고 귀족인 척했지만 그 귀족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왕족 혈통으로 내려왔다면 모를까 자기들이 어떻게 귀족이 됐는지 아는 귀족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튼 러시아 귀족은 나라를 이끈 적이 없어요. 공무만 수행했죠. 공무 수행한 게 나라 이끈 게 아니야. 뭐 그렇게 보려면 그렇게 보겠지만은 그 짜르의 영향권 밑에 있었다고요. 진정한 러시아는 짜르와 백성들이 같이 이끌었다고 말이에요.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노프의 러시아 정부는요. 귀족을 데리고 정치 안 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디아크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 지주도 있고 평민도 있고 공무원 집단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조선 사회랑 전혀 다르게 짜르는 귀족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귀족이든 뭐 귀족 무슨 사대부든 간에 특정 계급을 대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도 대표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주아도 대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짜르는 뭘 대표해요? 신을 대표했어요. 신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보호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교일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정교일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서구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파악해가지고 국가가 종교를 자꾸 뒤흔든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프롤로바가 정확하게 얘기했듯이 나라의 업무를 정교의 50%, 정부 50%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거다 그 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처럼 귀족 의회를 독립시키지 않았다. 귀족 의회를 짜르의 비서실로 만들었다. 이 정도의 이유로 러시아가 전제정이라고 하는 한심한 소리를 해댔죠. 러시아 정교제 총대주교는 비잔틴처럼 짜르가 지목했다. 이런 헛소리도 했고요. 정교회 내부에서 모두 다 콘클라베 같은 거 만들어갖고 다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리고 승인을 짜르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짜르가 총대주교를 지목합니까? 아주 잘못된 그런 판단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이 서구사학이. 러시아 봉건제는요, 서유럽처럼 왕, 귀족, 평민의 위계질서에 갇혀있지도 않았었고 또 계약이 명료한 체제도 아니었어요. 짜르가 지주나 귀족이라고 불리는 그 보야를 데리고 공무를 수행했을 때 그 보야르들은 농민들과 소작 관계에 있었다고. 근데 상호 공존 체제였어요. 누가 누구 위에 올라서질 않았다고요. 근데 어느 정도 서유럽도 실은 그랬습니다. 서유럽의 봉건제를 자꾸 피라미드 형태로 자꾸 그림을 보여서 제시해 주는데 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근데 러시아 봉건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오히려 짜르보다 농촌 경정태의 힘이 더 셌단 말이에요. 그럼 짜르가 뭘 해줘야 돼? 귀족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백성과의 그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짜르가 개입했다 이 말이야. 농민들한테 때렸을 때 신체적인 처벌을 금지시켰고요. 지주가 바뀌어도 토지 경작권은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었고요. 지주가 뭘 잘못하면 농노들은 즉각 주 법원에 고소할 수 있었고요. 자기 권리를 침해받았다 싶으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1734년에는요. 기근이 닥치면 농노들의 삶은 지주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법이 통과되었다. 18세기에 들었으면은 지주들이 점점 자본가들이 돼가잖아요. 점점 개인화돼가고 욕심이 굉장히 많아져. 그래갖고 농민들을 저항하는 농민을 죽인 혐의를 받은 귀족 아니라니까 보야르 10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100명 정도가 있었어. 이 농노를 죽이거나 학대한 혐의로 이 100명이 넘는 귀족 자기를 모두 다 없애버리고요. 보야르 자기를 없애버리고 영지를 모두 뺏어가지고 농민들한테 돌려줘 버렸다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백성의 인권이 이렇게 보장된 나라가 러시아 말고 전 세계 어디에 있었냐는 걸 좀 묻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짜르가 그 귀족들한테 빼앗은 땅을 갖다가 자기 관리 하에 농민들한테 넘겨줬다고. 그래갖고 농민들이 공무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 공무원 농민 들어보셨어요? 공무원 농민? 네? 짜르의 보호하에서 짜르한테 밥 먹고 살고 세금 바치면서 자기 땅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가는 이 공무원들이 있다고요. 신분이 딱 보호가 되지. 1800년대 중반까지 이 공무 농민이 말입니다. 전 농민의 47%였어요. 이렇게 농민을 잘 살게 만들어준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03년에요. 영국의 버틀린 백작이 러시아에 와서 말하기를 러시아 지주와 농노 사이의 상호관계는 이게 신사도 관계고 부자관계, 형제관계더라. 딱딱한 계약관계가 아니더라. 참으로 놀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기의 여행기에다가. 이게 왕이 계승권을 하고 영주들의 그 땅 따먹기로 분탕질된 그 서유럽. 얘네들은 덕치가 뭔지도 모르고요. 귀족과 농민 관계가 형제 관계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짜르와 백성 관계는 헌신 관계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한다고요. 이 덕치 관계였다고. 이것도 서유럽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짜르와 귀족과의 관계가 서로 공무 관계라는 건 잘 이해했죠. 이 서구사학가들이. 하지만 귀족과 농민,
짜르와 백성 사이의 관계가 헌신 관계이며 부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를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단지 그냥 저 전제전 같은데 이러고 말아버린다. 서유럽은요, 귀족과 평민이 서로 투쟁하고 귀족과 왕이 서로 투쟁했으며 왕과 백성이 서로 정치 투쟁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200년 넘게 이 근대 민주주의의 잘못된 민주주의의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영토가 너무 광대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토지법과 그 관습법이 무척 다양했습니다. 무려 러시아 전역에서 1800개가 넘는 관습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 틀렸어. 그래도 원칙은 하나 있었다고 말이에요. 원칙은. 이게 뭐냐면 토지 이용에 대한 권한은 원주민한테 있다는 거였어요. 스웨덴, 폴란드 출신들이요. 시베리아 개척할 때 그 땅은 뺏지를 못했습니다. 모두 시베리아 원주민한테 돌려주라 그랬어요. 짜르가. 이게 미국과 비교해 볼까요? 1823년에 존슨 앤 매킨토시 그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 법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백인이 땅을 발견하면 해당 영토에 대한 원주민의 소유권은 말소된다. 천하의 깡패법을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이게 20세기까지 계속 흘러옵니다. 이 미국의 매킨토시 이 사건이 말이에요. 이게 1492년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하고 교황청이 이 갖다 줬던 이 콜럼버스한테 갖다 줬던 네가 해외 땅을 발견하면 그거 네 거다. 이거 그대로 뺏긴 거라고. 그러니까 서구라고 하는 것들,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얼마나 막무가내로 세상을 살아왔는지 아실 거예요. 러시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러시아는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의 영토에 대한 외지인의 권리는 없다고 보아야 된다. 이게 러시아 토지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과 정반대죠. 스페인 가톨릭과도 정반대예요. 이렇게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한 200년을 같이 어울려 살았나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짜르는 원래부터 자기 재산이 많이 있었어요. 영토가 많았고 그 영토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챙겼다고. 그러니까 18세기가 오기 전까지 러시아 백성들한테 세금도 먹이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여줬다고. 친구가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보드카하고 포도주 사업은 왕실이 다 운영했잖아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수입의 30% 가까이가 술에서 나왔어요. 술. 이 다 왕실 거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셰비키들이 슈테틀에 있던 유대 볼셰비키들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진짜 속내는 그 당시 뭐 제가 러시아 거기 혁명에서 다 설명드렸지만 로마노프 왕실의 은금 보화를 차지하려고 그랬다고 말해요. 그 당시 혁명가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노프 왕실만 장악하면 1인당 얼마씩은 돌아간다고 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무슨 공산혁명은 개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있어. 짜르는 개인 자산이 엄청났어요. 근데 그 개인이 착복한 게 아니야. 다 나라에 돌려줬단 말이야. 자기 거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푸틴이라든가 프리마코프라든가 뭐 브레즈네프라든가 후르시초프, 스탈린 모두 그 해외 외교상 그 받은 그 그림들 금은잔들 아주 명마들 막 이런 거 있다고 선물로 받은 거 그거 다 그 국고에다가 다 줘버린다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안 가져간다고요. 그거. 그 원래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되거든. 개인적으로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러시아가 원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짜르의 재산은 짜르 것이 아니라고. 언제라도 백성들한테 돌아다니는 그런 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그렇게 면세를 많이 해준 거예요.
툭하면 면세, 세금 내지 말라 그러잖아. 툭하면 면세, 툭하면 면세. 어디까지 나갔는 줄 아십니까? 백성의 빚을 말이야. 빚진 백성들 있잖아요. 얼마를 빚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5년에서 10년 차이를 두고 백성의 빚을 탕감을 해줬다 이 말이야. 짜르가. 그럼 그 탕감한 금액은 누가 갚아줘야 돼? 누가 마음대로 탕감하래? 그 짜르가 갚았죠. 짜르가 갚았다고. 이렇게 부자 관계였다니까? 백성과 짜르가. 짜르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문제로 허덕인 적이 없어요. 서유럽처럼. 워낙에 땅도 크고 임대료도 많이 나오고 술사업도 잘 됐고 만사 국사를 백성에 따라갔다고. 아주 혁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죠. 1649년에요. 지주와 소장농 사이에 법적 관계를 규명한 봉건법이 나와요. 1649년에 처음으로 봉건법이 나옵니다. 이거 짜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귀족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지주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백성이 만들었어요. 그걸 때리죠. 러시아가 이런 나라니까 왜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 국민청원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봉건법 만들어주세요 그랬어요. 미르 농촌 공동체 대표들이 모여서 짜르한테 봉건법 만들어주세요. 각 지역마다 뭐 다 법이 달라갖고 도무지 뭐 우리가 이사 가면은 또 그쪽 법에 맞춰야 되니까 이거 짜증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좀 법을 좀 규정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규정을 해서 만든 게 봉건법 1649년 봉건법이라고. 그걸 갖다가 서구사학이 뭐라 그래? 러시아의 악랄한 농노법이라고. 그래 악랄한 농노법을 백성이 제안을 해서 만들었다 이거죠. 무지막지하게 속고 사셨죠? 지금까지. 피오트르 대제가 18세기 들어오는 거예요. 1700년대. 군인을 선발을 합니다. 고향 중심으로 선발을 했어. 고향에 맞추어서 선발을 했다고. 그래서 고향에서 추수가 되면은 그 고향을 돌려보내주고 다시 군대로 들어오라고. 고향을 돌려보내주고 다시 군대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러시아 청년들이 말이야.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나 짜르한테 충성을 바치는 거나 서로 같은 거라고 봤어요. 월급 받으면 죄다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터에 나간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서 1856년 크림 전쟁에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한번 패하기 전까지는 러시아 군대는 패한 적이 없어요. 무적이었다고. 왜냐하면 애국심, 애양심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애양심으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게다가 또 농촌 되게 잘 살았잖아요. 1721년 스웨덴을 박살을 내버리고 스웨덴 군인 2만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웨덴과 협정 끝나고 나서 2만 명 모두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4분의 1이 딱 남았습니다. 우리 스웨덴을 안 간다 그랬다고. 나 러시아에서 농노로 살겠다 그랬습니다. 서유럽의 어떤 농민들보다 러시아 농노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러시아를 그렇게 괴롭히는 폴란드, 리투아니아를 18세기 만에 다시 한번 박살을 내버리죠. 찢어 발겨버리잖아. 그때 거기 살고 있었던 폴란드 사람들, 리투아니아 사람들, 독일 사람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랬다고. 수십만 명이 안 돌아가고 러시아 땅에 그대로 남아 살았습니다. 떠나라 그래도 안 떠났어요. 왜? 농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고 부를 선사한 게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1812년 나폴레옹 원정 때요. 45만 군대가 떠났다가 38만 명이 죽었다고 뭐 대충 수를 때려잡고 있죠. 이 서구사학이.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 살아남은 군인의 숫자는 비교적 정확한 편이에요. 마지막에 살아남았으니까 12만 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간 군인이 1만 명이었고요. 그럼 11만 명 어디 갔어? 최소 10만 명이 러시아에 그냥 주저앉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스크바까지 원정 가는 그 주변 마을들에 자기 아버지가 프랑스, 독일 출신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중간 결론을 내리죠. 많은 러시아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죠. 농민의 절반이 지주에게 토지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동,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누렸다. 지주들은 농민에게 법적 보호와 신체적 안전을 제공했다. 농민들은 거주지 안팎에서 무역, 상업, 기업 활동에 참여했다. 서유럽 농민과는 180도 다르죠. 어마어마한 자유를 러시아 농민들이 누렸다 그 말이에요. 지주 못지않은 분홍도 많았으며 소작농을 둔 소작농도 상당했다. 1780년대 러시아 농민은 개인 수입에 있어서 영국 다음으로 잘 살았다. 농촌 공동체의 생산력이 거대해서 인두세와 세금은 짜르의 재정을 튼튼하게 받쳐주었다. 농촌 공동체는 러시아 전제정 밑에서 행복했다. 1817년 영국 러시아 군사 옵저버 로버트 윌슨이요. 전쟁 끝나고 딱 5년밖에 안 지났어. 러시아 농민은 프랑스 농민보다 훨씬 잘 산다 그랬습니다. 이 간첩이 정보를 영국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 거짓말을 하면 되겠어요? 러시아 농민은요, 자영농인 동시에 짜르가 하사한 땅이나 대지주회가 부탁한 땅도 같이 경작해주는 소작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소작농은 대다수가 자영농이었다 그 말이에요. 1861년 농노 해방을 했을 때 자기 땅이 없는 순수한 소작농은 35%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랑 똑같으냐 하면 그 자기 집 갖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한국에서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 월세가 35%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순수한 소작농이 그렇게 딱 부동산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전세나 월세 산다고 가난해? 안 그렇잖아요. 소작농이라고 해서 오로지 순수한 소작농이라고 그래갖고 농노가 아니었다고요. 실상 뭐 서유럽의 농노도 실은 농노가 아니야. 이거 니 단어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서프. 서프는 서비스라고 하는 거라고. 서비스맨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누가 갖다 대고 노예라고 하는 개념을 넣은 거예요. 이 개념 누가 버트린 거야 이거. 누구긴 누구야. 줄주 미슐레 같은 그 부르주아 역사학자가 중세를 혐오하게 만들려고 마구마구 머리를 짜내서 만든 개념이 농노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1881년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농촌 공동체는 유럽 유일의 체제로서 민중적 삶의 지배적인 형식이다. 이른바 농노 해방을 통해서 국가는 러시아 공동체를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 몰아넣어 공동체의 사회적 힘을 자기들 손에 집중시켜 공동체를 끝없이 억압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농촌 공동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는 쥐뿔도 아는 게 없지만 러시아의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농노 해방이 러시아 농민들을 더욱더 억압하고 괴롭혔다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생산력을 착취하고 조장하는 적대적인 세력들은 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무슨 이유로 죽이려고 했을까? 이해가 안 가시죠? 농민을 해방해 줬는데 왜 농민을 괴롭혔다고 그러지? 간단한 얘기예요. 여성을 해방시킨다고 해놓고 여성을 괴롭히는 거. 학생을 해방시킨다고 해놓고 학생을 괴롭히는 거나 농민을 해방시킨다고 해놓고 농민을 괴롭히는 거나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말장난에 휩쓰이면 안 되는 거죠. 1861년에 농노 해방이 됐단 말이야. 그래갖고 토지를 다 빼앗겨버렸어. 농민들이 경작지를 빼앗기고 다 흩어져 버려갖고 자유노동자가 돼버렸다고요. 최소한 30%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한국 같은 경우를 보세요. 농촌에서 농민 해방한다 그래갖고 토지를 다 자유분배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 서울로 올라와서 가발 공장에 취업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농민들 누구나 다 경작할 땅을 갖고 있었다고. 농민을 해방시켜버리니까 경작할 땅을 빼앗아버린 거랑 똑같은 거다 그 말이야. 이 로마노프 왕조라고 하는 거는 서구주의에 빠져갖고 서구 4대주의에 빠져갖고 해방시키면 좋은 줄 알고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러시아 농민들은 해방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지네가 이미 다 농촌 공동체에서 다 자생적으로 다 법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2세가 백성을 사랑하는 건 참 좋은데 현실은 전혀 몰랐어요. 농노를 해방하고 싶으면은 지주로부터 소유권을 농민 공동체한테 자꾸 넘겨줌으로써 농민 공동체의 생산력을 계속 부추겨 줘야 되잖아. 그런 다음에 무슨 뭐 자유를 주든 말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농민의 경작지를 자유롭게 풀어줘가지고 귀족들이 잽싸게 이 농지들을 다 매입하게 만들어버렸다고. 그 진짜 소장농이 탄생해버린 거야 이제 농민 해방 이후로. 그 부르주아 제조업을 위한 자유노동자 만들기였잖아요. 농민 해방이라고 하는 게 서유럽 어디에서나. 러시아도 그런 줄 알고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럼 뭐 농민을 좀 해방을 해서 도시 노동자로 데리고 와야 제조업 산업이 발전하는 거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서유럽은 그렇게 했고요. 러시아는 안 그랬어요. 러시아는 농업 공동체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전체를 걸쳐가지고 농촌 공동체가 도시 공동체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촌에 공장이 많이 들어왔다고. 제조할 수 있는 공장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농민들은 농노였다고. 농민인 동시에 노동자였다고 말이야. 양쪽에서 돈을 다 벌었어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았다는 거야. 이 농민들이. 그 현실도 모르고 함부로 법을 내던짐으로써 짜르에 대한 신뢰까지 잃어버렸잖아요. 19세기 내내. 왜 짜르가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우리 짜르가 왜 저렇게 이상한 법을 자꾸 만드냐고 그랬다고요. 근데 짜르는 백성을 종으라고 만든 거야, 그게. 아무튼 19세기 중반이 되면요. 수없이 많은 농민들이 같은 노동자로 일하면서 양쪽에서 돈을 다 벌었다. 걷다 대고 자유노동자를 만들어서 공동체에 혼란을 줘버렸다고, 이 짜르가. 이 서구 사대주의가요. 이렇게 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19세기 내내 긴장스럽게 농촌 공동체와 도시 공동체 그리고 짜르 상당히 긴장스러운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고 이게. 겉으로 말은 못하겠고 이 백성들이 짜르 싫다고는 말은 못하겠고 저 새끼 저 바보 새끼 아니야. 참 그랬다. 피오트르 대제하고 예카테리나 때 여자가 말이에요. 사회적인 연대, 충분히 사회적인 연대가 있는 러시아의 농촌 공동체, 도시 공동체 안으로 개인주의를 계속 주입했다. 부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부자들하고 이게 결탁했던 지주나 왕실 귀족들 이런 사람들 말을 자꾸 들었어. 이게 쓸데없는 서구 계몽주의에 빠져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카트리나 2세도 농노제를 바꾸려고 그랬다고. 그때 민중 봉기가 크게 일어났죠. 왜 미친 짓을 하냐고. 농노제를 왜 바꾸냐고. 이게 실상 그 16세기부터요. 1500년대부터 러시아의 농촌 공동체가 굉장히 세련돼졌다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실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세련됐어. 생산력도 굉장히 뛰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피터 대제한테 군대를 모아줄 수 있었고 재정을 튼튼하게 해줬으며 세금으로 떠받쳐주고 예카테리나 2세가 바카테랑 전쟁할 때 그 많은 물품들 다 러시아 농촌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들을 말이야 피터 피오르스 대제와 짜르와 예카테리나 짜린을 그레이트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준 게 누구야? 농촌 공동체 덕택이다 그 말이에요. 그 19세기에도 해체가 안 됐다고요. 농촌 공동체가. 그때 만약 농촌 공동체가 해체됐으면 나폴레옹이 다 먹어버렸겠죠. 나폴레옹을 물리쳐준 것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농촌 공동체 미르의 덕택이었다 이거예요. 그런 농촌 공동체를 약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얻은 게 뭐예요? 얻은 게 없어요. 러시아가 유럽의 일원이랍시고 영국의 세력 균형론에 빠져가지고 춤을 추다가 어떤 목적도 없이 전쟁에 휘말렸고 결국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 휘말려 들어갔어요. 전쟁을 마무리하지도 못한 채 스스로 혁명을 유발해갖고 스스로 망해버렸다고 말이지. 이 서구 사대주의가 이렇게 러시아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거예요. 러시아가 유럽사에 본격적으로 동참했다는 게 1706년 스웨덴과 발트에 전쟁한 거야. 러시아가 친유럽으로 돌아서자마자 전쟁을 해버렸다고 말이에요. 18세기 친유럽 정책을 쓰다가
끝없이 전쟁으로 내몰렸고 러시아가. 다행은 다행이야. 왜냐하면 군사력을 되게 키워줬거든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유럽과 친해진 그 결과라면 결과인데. 하지만 내정은 서서히 약해져 갔다 그 말이에요. 19세기에서도 계속 외부의 분쟁에 휘말렸고 국가 내정은 계속 퇴보해 갔고 농촌 공동체는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일했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18세기 표트르 대제가 서유럽 친화 정책을 핀 이래 1715년 이제 막 시작하는 표트르 대제 재위 기간 초반기부터 모스크바를 발트해서 몰아내는 게 우리 외무의 임무라고. 이렇게 영국은 끝없이 러시아를 견제한답시고 오스만 터키, 독일, 폴란드, 스웨덴을 부추겨서 러시아에 계속 전쟁을 유도했습니다. 친유럽한 이 덕택이다 그 말이에요. 군사력 하나 키운 거는 잘한 거예요. 워낙에 전쟁을 많이 주변에서 일으키니까 자기네들도 군사를 키울 수밖에 없어 러시아가. 지금도 똑같아. 러시아 가만 냅두면 그 군사 안 키워요. 끝없이 협박하고 위협하니까 군사력이라도 키우는 거라고 말이에요. 피오트르 대제 때랑 똑같잖아. 19세기 그 러시아 혐오주의 대표주자가 유대 앵글로색슨 벤자민 디즈레일리 아니에요. 글래드스턴 영국 총리가 그렇게 러시아랑 싸우지 말라 그래도 끝없이 이놈의 새끼는 정책적인 실패를 거듭해도 러시아를 계속 도발했잖아. 전통이에요. 영국의 전통이라고. 그래서 디즈레일리가 유명해진 거라고요. 러시아를 계속 때리는 바람에 끝없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가지고 러시아를 도발한 보리스 존슨이랑 똑같은 놈이다 그 말이에요. 영국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의 상대에서. 솔직히 러시아만 서구 사대주의에 빠졌다가 그렇게 당하고 살았나? 일본도 그랬잖아요. 기술만 배워오면 될 걸 갖다가 정치, 문화, 예술 모두 수입해가지고 영국과 독일의 군국주의를 그대로 입수해서 아시아를 고통에 빠뜨린 게 바로 일본이라고요. 중국도 그렇죠. 서구주의에 빠져갖고 공산체제 받아들였죠. 그 공산주의란 게 그 서구주의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미국 상대로 해갖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소분홍이라 그래가지고 소인배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어쩌면 이렇게 참 장애모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탄생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장애모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얼마나 대인배입니까? 중국의 깊은 문화를 그대로 드러내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미드에서 하는 행동들은 이렇게 소인배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한국의 사대주의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사대주의를 왜 합니까? 자기 비하가 먼저 시작됐으니까 사대주의를 하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 비하를 합니다. 자기 비하를 그토록 하니까 이른바 국뽕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 거고 자학사관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학사관이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잘못했고 앞으로는 뭘 잘못하지 않으면 좋을까? 이런 설계는 전혀 안 해. 우리는 워낙 옛날부터 못났기 때문에 아주 못난 백성이라서 딴 나라가 주권을 가져가는 게 좋아. 이런 정신병자들이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반성하는 자학사관은 올바른 거예요. 반성 없는 자학사관은 매국노 사관이라고. 이게 국정교과서 만드는 놈들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매국노 사상이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보다 더 자주적인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고통을 적게 받습니다. 하물며 고통이 오더라도 자주적으로 행동하면 스스로 자랑스러운 거다 그 말이에요. 러시아가 앞으로 우리들한테 많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